1462년 6월 지금의 루마니아 어딘가 오스만 제국 술탄 메흐메트 2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바로 그 정복자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한 작은 나라의 수도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코앞에서 그의 군대는 멈춰 섰습니다. 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3마일 길이 1마일 너비에 걸쳐 수만 개의 나무 꼬챙이가 빽빽하게 박혀 있었고 그 위에는 사람의 시신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 어머니 품에 안긴 채로 함께 꽂힌 아기까지. 까마귀들이 썩어가는 시신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고 살이 썩는 냄새가 몇 킬로미터 밖까지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며 세계를 정복한 술탄이 이 광경 앞에서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전투 한 번 벌이지 않고 오직 보는 것만으로 10만 대군의 진격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설계한 사람의 이름 블라드 3세. 후대의 흡혈귀 소설 드라큘라의 모티프가 된 실존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진짜 역사는 소설보다 훨씬 잔혹하고 훨씬 복잡하고 훨씬 소름 돋습니다. 그는 과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필사의 생존자였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용의 아들로 태어나다 때는 1431년 지금의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역 시기쇼아라라는 작은 도시 블라드 3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블라드 2세는 용의 기사단이라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직속 기독교 십자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루마니아어로 용은 드라쿨, 그래서 아버지는 블라드 드라쿨이라 불렸고 아들 블라드 3세는 드라쿨의 아들이라는 뜻의 드라큘레아 훗날 드라큘라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당시 블라드 3세의 고향 왈라키아 공국은 지리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쪽엔 강력한 헝가리 왕국, 남쪽엔 파죽지세로 유럽을 집어삼키던 오스만 제국. 두 거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운명은 어느 한쪽에 붙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442년 블라드 3세가 겨우 11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오스만 제국과의 충성 서약을 지키기 위해 두 아들 블라드와 남동생 라두를 술탄 무라드 2세의 궁정에 인질로 보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1살 아이가 아버지의 정치적 계산 하나로 낯선 이민족의 궁정에 볼모로 끌려갑니다. 아버지가 오스만에게 조금이라도 배신의 낌새를 보이면 이 아이들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블라드는 오스만 궁정에서 튀르크어를 익히고 오스만식 통치와 전술을 배우는 동시에 반란자를 다루는 잔혹한 처형 방식들을 가까이서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롭게도 남동생 라두는 오스만 궁정 생활에 잘 적응해 술탄의 총애를 받았고 훗날 형과 정반대의 길, 즉 친오스만 노선을 걷게 됩니다. 같은 인질 생활을 겪은 두 형제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이 이야기의 씁쓸한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인질 시절의 경험이 훗날 그가 보여줄 극단적인 잔혹함의 뿌리 중 하나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몇 년을 보낸 소년이 어른이 되어 그 공포를 고스란히 자신의 통치 방식으로 재현했다는 해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 맞서 싸우게 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는 통치와 공포의 기술을 배운 셈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시작 블라드가 16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버지 블라드 2세와 형 미르체아가 왈라키아 귀족들에 의해 암살당한 것입니다. 형 미르체아는 산채로 눈이 뽑히고 매장당했다는 잔혹한 기록도 전해집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소녀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자신의 아버지 자리, 왈라키아 공작 자리를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사실상 이 순간부터 생존과 복수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1448년 마침내 그는 첫 번째로 왕좌에 오릅니다. 하지만 겨우 2달 만에 쫓겨나고 맙니다. 그 후 8년 그는 나라 없는 떠돌이 신세로 몰다비아와 헝가리를 전전하며 재기를 노립니다. 한때 오스만의 지원을 받던 그가 이제는 오스만과 싸우던 헝가리의 명장 후냐디 야노시 밑에서 몸을 의탁하는 처지가 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후원자가 되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선 변경도 감수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8년의 방랑 끝인 1456년 그는 헝가리의 지원을 등에 업고 마침내 두 번째로 왕좌를 되찾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6년의 통치,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아는 피의 군주 블라드 3세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포에나리 요새 1457년 부활절 일요일, 블라드는 트르고비슈테의 귀족, 즉 보야르들과 그 가족들을 성대한 축제에 초대합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나는 자리에서 그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들은 살아오면서 몇 명의 공작을 섬겼는가? 나이든 보야르들이 자랑스럽게 여러 명의 공작을 모셔왔다고 답하자 블라드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너희들의 그 끝없는 배신과 음모가 우리 아버지와 형을 죽였다. 그 자리에서 나이든 보야르들은 즉시 붙잡혀 꼬챙이에 꽂혔고, 상대적으로 젊은 보야르들과 그 가족들은 트르고비슈테에서 아르제슈강 절벽 위 약 80km 떨어진 포에나리까지 걸어서 강제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이 행군은 멈춤없이 이어졌고, 도중에 쓰러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겨우 목적지에 도착한 생존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휴식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옛 요새를 자신들의 맨손으로 다시 쌓아올리는 노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포에나리 성, 훗날. 드라큘라의 성이라는 별명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바로 그 요새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었던 옛 귀족 세력을 그는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는 새로운 신진 귀족들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옛 귀족들을 숙청한 뒤 그가 통치 전반에 걸쳐 즐겨 사용한 처형 방식이 오늘날 그의 이름을 역사에 새긴 바로 그 방법, 임팔레이션 꼬챙이 형벌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나무 기둥을 몸에 관통시키되 숙련된 처형자는 주요 장기를 피해 기둥을 박아 넣습니다. 그래야 희생자가 즉사하지 않고 자기 몸무게에 의해 서서히 아래로 미끄러지며 몇 시간, 길게는 며칠에 걸쳐 고통 속에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처형 방식이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공포는 단순한 죽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도둑질, 거짓말, 게으름 같은 사소한 범죄에도 이 형벌을 내려 왈라키아 안에서 범죄를 뿌리 뽑았고, 그 결과 여행자가 금잔을 광장, 우물가에 놔둬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만큼 치안이 좋아졌다는 전설 같은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안 신화 역시 후대에 각색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해서 들어야 합니다. 더 섬뜩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블라드는 왈라키아의 모든 빈민, 병자, 노인, 장애인을 트르고비슈테의 한 큰 저택으로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그들에게 그는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가?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블라드는 그 저택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섬뜩할 만큼 명료했습니다. 나라 안에 가난한 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좌의 안정왕좌를 되찾은 블라드가 다음으로 마주한 상대는 오스만 제국이 아니라 트란실바니아의 작센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왈라키아를 오가며 무역 특혜를 누렸고, 동시에 블라드의 정적들에게 은신처와 자금을 제공하며 왕위 다툼에 개입해왔습니다. 블라드는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로 합니다. 1459년과 1460년 그는 작센 상인들의 근거지였던 브라쇼브와 시비우 등 트란실바니아 도시들을 습격해 상인들과 그 가족들을 대규모로 처형하고 꼬챙이에 꽂았습니다. 한 독일 기록은 이때 희생된 사람이 3만 명에 이른다고 전하는데, 이 수치는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대 역사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과장을 걷어내더라도 그가 무역 분쟁조차 대규모 처형으로 해결하는 통치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야말로 훗날 독일어권에서 그를 악마화하는 팜플렛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동포 상인을 학살한 통치자를 향해 작센 인쇄공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신들이 조공을 받으러 왈라키아 궁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 이슬람 관습에 따라 블라드 앞에서도 터번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인문학자 안토니오 본피니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블라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너희의 그 관습, 내가 더 확실히 지켜주겠다. 그러고는 병사들에게 명령해 사신들의 터번을 그들 머리에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벗을 수 없도록. 이 사건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라드는 조공을 요구하러 온 또 다른 사신단을 그대로 처형하고 꼬챙이에 꽂아버립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체숲 1462년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왈라키아로 진격합니다. 블라드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토화 전술을 씁니다. 우물에 독을 풀고 곡식을 불태우고 마을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오스만 대군이 지나가는 길에는 물 한 방울, 곡식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패스트에 감염된 환자들을 오스만 병사로 위장시켜 적진에 잠입시켜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생물학전 사례 중 하나로 꼽힐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6월 17일 밤 블라드는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오스만 진영 한복판으로 기습 돌격을 감행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술탄 메흐메트를 암살하는 것. 어둠 속 수만 개의 모닥불이 타오르는 적진 한가운데를 말 한 필로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어둠 속에서 술탄의 막사를 향해 말을 몰았지만 방향을 착각해 엉뚱한 천막을 습격하고 맙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술탄이 아니라 오스만의 고위 대신 2명. 술탄은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암살은 실패했지만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스만 군대가 수도 트르고비슈테 인근까지 진격했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그 시체의 숲이었습니다.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만 병사와 포로들, 그 수는 사료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2만 명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이 광경 앞에서 세계를 정복한 술탄의 군대조차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체 사이에 만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블라드가 시체로 가득한 들판 한가운데 태연히 식탁을 차려놓고 저녁 식사를 즐겼다는 이야기. 이 장면은 1499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인쇄된 목판화 팜플렛에 처음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팜플렛들이 블라드의 정치적 적들, 특히 그와 대립했던 작센 상인들과 헝가리 세력에 의해 퍼진 선전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피를 마시며 식사하는 드라큘라의 원형은 상당 부분 그를 무너뜨리려는 정적들이 유포한 공포 마케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기 러시아에서도 블라드에 관한 이야기가 필사본으로 퍼졌는데 독일 판본이 그를 순전한 악마로 그린 것과 달리 러시아 판본은 그의 잔혹함을 강력한 군주의 통치술로 다소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 같은 일화를 두고도 그것을 기록한 쪽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초상화가 그려진 셈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잔혹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체숲도 터번 사건도 여러 독립적인 사료에서 교차 확인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이고 어디부터가 적들이 덧칠한 공포 신화인지 그 경계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의 논쟁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 드라큘라라 부르는 이 인물은 사실과 선전이 뒤섞인 안개 속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참수된 머리 전쟁에서 밀린 블라드는 결국 오스만이 지지하는 동생 라두에게 왕좌를 내주고 도망칩니다. 그가 도움을 청한 곳은 헝가리 왕국. 그러나 헝가리 왕 마차시 코르비누스는 그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462년부터 1475년까지 이어진 이 억류 생활 중 처음 몇 년은 엄격한 감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우는 점차 누그러졌고 훗날 그는 마차시 왕의 친척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는 등 사실상 반쯤 자유로운 유폐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전설도 함께 전해집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그는 처형 습관을 버리지 못해 창문으로 들어온 쥐와 새를 잡아 작은 꼬챙이에 꽂아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일화가 후대에까지 회자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이름이 얼마나 강렬한 공포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476년 그는 마지막으로 왈라키아 공작 자리에 복귀하지만 그 통치는 채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쿠레슈티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중 그는 매복에 걸려 전사합니다. 그의 목은 잘려 콘스탄티노플의 술탄 앞으로 보내졌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오스만 제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내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반전.
그의 사후 420년이 지난 1897년 아일랜드 작가 브램 스토커가 소설 드라큘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스토커가 실제로 참고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가 블라드 3세의 잔혹한 통치사를 상세히 알고 소설을 썼다는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토커는 그저 드라큘라라는 이름과 왈라키아라는 지명 정도만 빌려왔을 뿐 흡혈귀라는 설정도 성 이야기도 소설 속 잔혹행위도 블라드의 실제 삶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결론입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흡혈귀 이야기는 정작 진짜 역사 속 인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루마니아에서 그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침략자에 맞서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를 끝까지 지켜낸 국민 영웅. 학교 교과서에는 그의 잔혹함보다 그의 항전이 먼저 실립니다. 서유럽에서는 악마로, 동유럽에서는 영웅으로,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는 불멸의 흡혈귀로. 한 사람의 삶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다른 세계의 얼굴을 갖게 된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잔혹한 폭군이자 동시에 국가를 지킨 전쟁 영웅,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의 이름을 남긴 실존 인물. 이 세 가지 얼굴 중 어느 것이 진짜 블라드 3세였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따라 계속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개 같은 진실이야말로 소설 속 어떤 흡혈귀보다도 더 오래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블라드 3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번, 나라를 지킨 냉혹한 전쟁 영웅이다. 2번, 정적들의 선전과 실제 잔혹함이 반반 섞인 인물이다. 댓글로 1번 또는 2번 알려주세요.